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선고 2017-35588 등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의 의미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로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대법원은 1989년 3월 29일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하 1989년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집단적 동의 요건을 명문화하기 전부터 이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 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는 단순히 요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유효 요건이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의 본질적 기능과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체 교섭이나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넷째, 단체 협약은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임에도 대법원은 단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행해진 인사처분을 무효라고 보았고, 다만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권 남용 법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보다 상위 규범인 법률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단체 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고 법규범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 노동관계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 역시 사후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적용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끼치는 폐해 역시 적지 않았다. 여섯째, 종전 판례의 해석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헌법 정신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의 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석준의 별개 의견.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대법원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의 개정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하는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989년 근로기준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판례가 확립해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둘째,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기준법의 법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관련 법령의 변화 및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반영하는 경우 등 변경할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권한을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리를 예외 없이 관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 등 법의 일반 원칙을 근로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할 수 있는 법리도 아니다. 넷째, 대법원이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경위와 동기, 내용,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내용의 타당성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굳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이나 기득권 보호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 오히려 위 사례들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정의관념이나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다섯째,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왔으며 상당한 기간의 사례 축적을 통하여 현재 재판 실무상 위 법리의 폐기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리 적용에 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선고 2018-248-62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유해 인도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다수 의견 대법원 2008년 11월 20일 선고 2007-27670 전원 합의체 판결 이하 2008년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2008년 전원 합의체 판결은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안정성과 판례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되도록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제사와 같이 관습의 바탕을 둔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생활 양식,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종래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이 현재의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규범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를 조금씩 수정, 변형함으로써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법 제1008조의 3은 재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제사 주재자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정한 일인을 제사 주재자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장래 방법이나 장지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공동의 제사 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제사는 기본적으로 후손이 조상에 대하여 행하는 추모의식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피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사이의 근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연령은 이처럼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같은 지위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도 직계 비속 중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 주재자를 맡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 일반의 인식에 합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가족 공동체 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때 같은 순위자들 사이에서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이미 우리 법질서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순서에 관하여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정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도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하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이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 연장자 순, 촌수가 우선한다. 그중 촌수, 연장자 순에 따른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민법 제877조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취지도 가족관계 내 나이에 따른 기본 질서를 반영한 것이고 종중의 종장 또는 문장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학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 관습인 것도 종족 집단 내에서 연장자를 우선하는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제사 주재자는 금양 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 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제사 주재자의 일처리나 의무 부담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 관계에 있는 직계 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2008년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 의견. 망인의 유체, 유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3이 적용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망인의 유체, 유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망인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과 형성한 동거, 부양, 왕래, 소통 등 생활관계, 장래 경위 및 장래 이후 유체, 유해나 분묘에 대한 관리 상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및 협의가 불성립된 경위, 향후 유체, 유해나 분묘에 대한 관리 의지와 능력 및 지속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유체, 유해의 귀속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 의견과 달리 여기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19-222867 판결 사건명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 민법 문헌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둘째,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헌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었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 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 개시 당시 교환 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 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 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넷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 개시 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 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 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 개시 시까지 처분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특히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 개시 전에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 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 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 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 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19-227-190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1. 여럿이 각각 전부에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 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에게 반영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에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에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에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 2. 보증인에 대한 회생 계획 인가 후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 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 책임의 범위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금액 중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 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보증인에 대한 회생 계획 인가로 보증 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 보증과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일부 보증의 경우 주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 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 계획 인가 후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 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금액 중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 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 채권액 전액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 절차에서 구상 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 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 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를 기준으로 갑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회사의 변제 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생 계획에서 출자 전환으로 회생 채권의 변제를 가름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가름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회생 계획에서 출자 전환으로 회생 채권의 변제를 가름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가름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0다 295-298 판결 사건명 청구 2 1.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 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납세 증명서 등 제출 시까지 국가가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경우 국가가 변제 공탁으로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나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 공탁의 효력, 유효 및 이는 채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국세징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 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각 법률 조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3 제3항 제1호 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각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 공탁함으로써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 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 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 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 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3 제3항 제1호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 유보 원칙, 자기 책임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조세 법률주의,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소급 9. 국세징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 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각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 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 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3 제3항 제1호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 유보 원칙, 자기 책임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조세 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1-304-533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1.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을이 갑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고 이후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 변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친 뒤 병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쳤는데 을의 대위 변제 전에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 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2022-740 판결 사건명 전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의 기한 보전 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 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 적극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 적극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무효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 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 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 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 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230-67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 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 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불법 행위 시. 불법 행위 시와 결과 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손해 발생 시. 손해 발생 시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 행위 시와 결과 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 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 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 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165-987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 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 압류 전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305861 판결 사건명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 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제265조의 2, 제1항, 제2항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 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 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의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제265조의 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65조의 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 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